오늘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 근데 너무 예쁜데요? 되게 희한하네요, 그림이. 되게 희한한 그림이다. 너무 예뻐요. 뭔가 좀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요. 네, 막 그렇게 막. 더 도슨트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전시는 파울라 모더존 베커 전시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예술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해서라도 안녕하세요. 더 도슨트 특별 전시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번 그림을 먼저 둘러보셨는데 화가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생소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네. 아니 근데 같은 화가인 거죠? 그죠? 너무 다 달라서 화풍이. 네. 늘 새롭지만 오늘은 유독 진짜 한 번도 스쳐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딘딘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술을 하는 분들도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작가예요. 조금 좋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 화가 전시의 주인공은 파울라 모더존 베커라는 화가예요. 이름도 어렵죠. 정말 처음 듣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화가에 대해서 쭉 듣고 나면은 좀 새로운 화가도 알고 그리고 예술과 인생이란 뭘까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검색해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요? 자료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국내 서적에도 소개가 거의 되지 않았던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좋다, 지금. 그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제일 좋아. 그죠? 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제1전시관 별의 유작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중간에도 있죠. 일단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파울라가 1907년에 마지막 시기에 그린 자화상 중 하나예요. 자화상이에요? 네, 좀 독특하죠. 어떠세요? 근데 마지막 작품이라기에 되게 뭔가 늙은 모습이 아니고 너무 어린 소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도 있죠. 근데 좀 아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약간 눈밑도 그렇고 좀. 근데 이 풀 잎이 너무 살아있는 풀잎이라.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 네, 약간 막 그런 거를 좀 상징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죽어도 나는 뭐 다시 뭐 태어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픈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통찰력이 아주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파울라는 확실히 저런 정물을 들고 있거나 앞에 두는 그림이 많거든요. 아마 그런 상징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데 파울라는 이 자화상을 남기고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까 승호님이 좀 젊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고작 31살이었어요. 엄청 젊었네요.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죠. 진짜 딱 31살? 그래서 뭔가 진짜 이런 앞에 들고 있는 그 식물을 통해서 뭔가 젊음?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명에 대해서. 근데 31살에 세상을 떠났으면 진짜 우리가 알만한 진짜 유명한 화가 아닌 이상 작품이 많이 남았을까 싶기도 하고 좀 유명해졌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안 유명해졌던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작품을 어느 정도 남겨있냐면 짧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약 700여 점의 회화, 그리고 1000여 점 이상의 드로잉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예술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울라 모더존 베커는 1876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철도 엔지니어였고요. 가정은 중산층 정도, 너무 못 살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교양 있는 가문 출신으로서 이 가족에 대한 교육과 예술 꽤나 개방적이었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여성이 그림을 배우는 게 흔치 않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그게 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이런 예술에 대해 접했어요. 그리고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이러한 과정 환경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예술가의 길을 꿈꿀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보기에도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소질이 있었대요. 보통 이런 경우에 딸이 그림 그린다고 하면은 반대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6살 때 6개월 동안 이 런던에 있는 친척 집에 지내면서 세인트 존스 우드 예술학교에서 드로잉과 회화를 본격적으로 배웠죠. 오, 엄청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갑자기 내 딸이 4살, 5살 때 갑자기 헤비메탈을 하고 싶대. 그럼 사실 대부분 말릴 텐데 너 해봐. 너 해봐. 그치. 기타 지어주는 거죠. 너 노르웨이 네. 가자, 유학 가자 뭐 하면 사실 이게 한 10,000명 중에 그치, 한 그치. 한두 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아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난 막 그럼. 난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근데 저 시대에 사실 미술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해주면 난 미술 공부하는 사람이 하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의 사랑도 받으면서 헤비메탈이라고 하니까 확 온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적절한 이유. 왜냐면 랩이나 이런 하모네. 거는 뭐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 헤비메탈을 내 딸이 4살이 갑자기 한다 그러면 4살이 랩을 한다고 해도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네. 헤비메탈이 좀 더 대중적으로 어려우니까. 아, 그지. 어. 그리고 22살이 되던 1897년에 미술의 집성촌인 이 보르프스베드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는 당시 꽤나 유명한 화가였던 뭐 프리츠 마케젠이나 오토 모더존 같은 나름 그 당시에 이름을 날리던 화가들이 있었고 파울라는 그 중에서도 프리츠 마케젠의 수업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만납니다. 화가가 아니라 시인인데 장미의 시인으로 유명한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파울라가 직접 그린 릴케의 초상도 있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어떠세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말 얼굴은 좀 딘딘 씨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미술 교육을 막 그렇게까지 잘 받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저 시대 약간 저 때 약간 사실적으로 그릴 때 아닌가요? 이게 약간의 또 이제 보호를 좀 하자면 이미 이때 사진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시대는 이미 지난 시대긴 해요. 시대야. 예. 전 오히려 그래서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선으로 했다는 게 그리고 음영 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이 화가는 근데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자기가 느낀 느낌? 이런 표현에 더 집중을 한 거죠. 느낌이 있죠? 네. 느낌은 있는데 막 우와 쉽지 않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다고 하니까 약간 높았어 지금 이 기대치가. 맞아. 기가 막힌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 네, 그래서 일단 릴케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릴케가 이 파울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당시 예뻤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리고 릴케는 자신의 일기에 파울라를 만났을 때의 느낌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듣는 귀를 발견했다. 그러니 모든 말에 의미가 있다. 그 후에는 오래 기다려온 침묵이다. 큰 별들이 준비한 밤처럼 온다. 두 사람이 같은 정원에서 자란다. 이 정원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시 같은 글을 썼어요. 글이 아니고 시인데요, 그죠? 이거. 시처럼 쓴 거죠. 와, 아니 릴케의 그 예술성이랑 뭔가 파울라의 이 예술성이 잘 맞아 떨어졌을 것 같은 맞았을 느낌이에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또 그림도 약간 단순화돼 있잖아요. 마치 네. 시처럼. 야 시인과 화가의 만남이라는 게. 너무 멋있고 되게 로맨틱한데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반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감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맞아. 있잖아요, 그런 게. 쉽지 않지.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가 오래 갔을 것 같잖아요. 의외로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지 못했고 같은 해에 파울라는 보르프스베데의 유명한 풍경화가였던 오토 모도존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릴케는 의외로요. 파울라의 절친이었던 클라라 베스토프와 결혼을 하게 돼요. 갑자기 또 막장 드라마가 되는데. 그래서 클라라의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아, 어머, 이거 좀 느낌 있지 않나요, 이 그림? 너무 네. 예쁜데요? 이 꽃을 앞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저때 트렌드였나 약간? 말차 들고 사진 찍듯이? 다른 화가들을 보면 트렌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화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둘 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좀 에고가 강한 약간 예술가들끼리 만나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완전 잘 되거나 닮았던가. 정말 초반에 불탔다가 정말 최악이네 약간 이러면서 불타오르거나. 맞아. 워낙에 또 개성이 세니까 너무 세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맞아. 자, 그리고 파울라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조건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 사실은. 예. 그리고 오토모도조는요, 파울라보다 11살 연상이었어요. 예, 남편이. 그리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도 있었어. 근데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됐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와 결혼하면서 파울라는 이 남편의 지원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파울라가 그렸던 작품 2점을 함께 볼게요. 풍경이죠. 너무 예쁜데? 풍경은 또 느낌 있지 않나요? 네. 이건 달이 있는 풍경이고 또 다른 풍경 보여드릴게요. 저도 오히려 풍경 쪽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되게 디테일한 게 없는데 딱 저때 약간 습도나 이런 것들이 쫙 전달이 좀 지금 바람이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부는 나무도 약간 흔들리는 것 네, 같고. 너무- 그리고 살짝 그 밑에 진흙 같은 느낌으로 촉촉한 느낌도 좀 있고. 맞아요. 너무 멋있다. 당시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기보다 일반적인 화가들은 느끼는 대로 표현했겠죠. 근데 파울라는 그 형태를 좀 더 단순화하고 색채를 좀 과감하게 사용하는 게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 당시에도 조금 앞서 나간 그림? 그래서 일반 화가들은 이 파울라의 작품을 좀 생소하게 취급하거나 좀 유치한 작품으로 취급을 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네. 그리고 파울라의 그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독일에서는 특히나 이런 그림들이 좀 이해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좀 냉정히 얘기하면 여성이라서 더 좀더 무시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시절에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작품 활동을 위해 여러 차례 프랑스 파리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이 다양한 화가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잔의 어떤 자연을 단순화시키고 뭐 원통, 구, 원뿔로 환원시킨다. 세잔에게서도 배웠고, 그리고 고갱의 또 원시적인 느낌. 잘 보면 고갱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반고흐의 이 풍부한 감정, 색채 표현을 다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발전을 한 거죠. 그렇게 듣고 나서 보니까 무슨 조금 그 짬뽕된 느낌이 그죠, 약간 그 왜 섞인 나왔는지 느낌이 알 있죠. 것 같아요. 약간 고흐 색감이 저거 이거랑 맞아, 저거에 있죠, 약간 있죠. 있어 그런 있어. 것도 있다니까, 고갱 예. 같기도 맞아, 하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화풍이 다 달랐구나.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적절히 뭔가 섞이고 있는 느낌?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작품이 저희가 지금 봐도 딱 그러네 한 것처럼 파리에서 그런 거 흡수하고 나면 영감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한 차원 확 발전했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발전하고. 그래서 파리에서의 작품 활동은 이 그녀가 품고 있던 열정, 예술적 능력을 펼치기 딱 제일 좋은 선택지였던 거죠. 아니 근데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럼 결혼을 했는데도 파리에 갔다는 건 남편이 또 도움을 줘서 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파울라가 끝없이 발전하는 게 남편이 보기엔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리고 이 파울라의 이런 화풍을 남편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남편은 좀 더 보수적인 화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토 모도존 남편은 한때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어 놓기도 했었어요. 초반에 아내의 열렬한 지지자였을 때 그녀는 세상에 몇 없는 진정한 예술가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기에 아무도 그녀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다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이게 초반에 쓴 글이에요. 근데 그러고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좀 이제 인지하고 좀 팔로워도 많이 생기고 그죠? 막 여기저기 계속 돌면서 막 요즘 힙한 음악 이러면서 뜨면 또 이제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막. 그렇구나. 자, 그리고 불과 1년 뒤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남편이. 파울라는 관습적인 것을 싫어한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각지고 추악하고 기괴하며 딱딱하게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실수에 빠져들고 있다. 난 이제 평소처럼 그녀에게 조언해 줄 수 없다. 라고 써놨어요. 약간 달라졌죠. 아니 근데 그렇게 일기를 쓸 정도면 사실 파울라도 남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알았겠죠. 같이 있는데 점점 그 변해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었고 사실 파울라는 자신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해서라도 파리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파울라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남기게 돼요. 자, 좀 특이한 작품이에요. 또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이거는? 또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이거는? 본인의 그린 거죠. 본인이에요? 제목이 좀 특이해요. 6번째 결혼기념일 자화상. 근데 임신을 한 건가? 6번째 결혼 6년째 될 때 그렇죠. 임신을 했나 봐요. 자, 일단 임신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림 속 여성은 임신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화상은 되게 유명해요. 서양 미술사에서. 서양 미술사상 여성이 그린 최초의 본인의 누드 자화상이다 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임신하고 있는 와, 이런 그림이 없었거든요. 진짜 예술가다. 근데 저 당시에 저게 최초면 그러죠. 내가 남편 입장이면 너무 싫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그림에 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좀 반전이 있어. 이 그림에. 아빠가 오토모도존이 아닌가요? 너무 다른 화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좀 파리로. 충격이다 날. 그죠? 의외의 반전이 뭐냐면 사실은 당시에 임신을 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어요. 임신하지 않은 상태인데 본인을 임신한 자화상으로 그린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아이를 뵈지 않았는데 어머니로서의 그런 가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고 또 파리로 가서 자신의 그 예술성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저 뱃속에 있는 건 아이에 대한 상상일 수도 있고 본인이 꿈꾸는 예술성일 수도 있는 거죠. 임신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임신한 모습으로 그린 누드 자화상이기도 해요. 와, 진짜 어렵다. 원래 특이하죠. 그 당시에 자화상을 그릴 때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나요? 거의 없었죠. 아. 자화상에서. 특히나 임신한 배로 그린다는 건 좀 더 본인을 뭐 예쁘게 그죠? 멋지게는 네. 하겠지만 저렇게 이게 어. 저도 이 그림 하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특이해서 처음 봤어요. 자신의 임신을 그린다는 게 가짜로.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림에는요, 이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고화질로 보면은 우측 하단에 뭐 글이 써 있어요. 그러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사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파울라 모더존 베커잖아요. 남편 성을 따서 여기에는 PB라 써 있어요. 즉 모더존을 뺀 거예요. 파울라 베커 결혼 전 이름으로 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독립적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본인이 화가가 되겠다. 그리고 이 가짜 임신은 어떤 예술적 창조력에 은유면서도 또 모성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감정.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혼 생각까지 하면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아이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을 거고 어머니로서 그런 도전,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그려낸 굉장히 혁신적인 누드화다라고도 하죠. 야,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기분 나빴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그림에
그 의도를 모르겠네. 이렇게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뭐야 막. 근데 심지어 제목은 6주년 결혼 뭐 자화상 이런 건데 임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임신한 거에 그죠. 자기 이름 빼버리고 써놓고 막 이러면 자, 그런데 이 작품이 또 유명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운명을 예언한 작품이기도 해요. 이 작품을 그린 뒤에 남편이 찾아와요. 아내를. 파울라를 찾아와서 파리에서 다시 재회를 해요. 그리고 파리에서 한동안 생활하는데 몇 달 뒤에 실제로 임신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작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결혼 초부터 파울라는 이 전처의 딸을 키웠잖아요. 남편에 키우면서 자신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작품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일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어요. 생각보다 모성애가 강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아무래도 결혼을 위해, 그러니까 사랑 대신에 본인의 일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고 또 이혼까지 생각하면서 파리까지 가서 그림을 배웠는데 또 아이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그렇죠.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런 그림 그린 거 보면 또. 예. 그리고 당시에 이 파울라는 엄마와 아이에 관한 작품을 여러 점 남겼는데요. 그래서 파울라는 시대를 앞서가는 화가로서의 성공 그리고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인생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은. 하지만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1907년 11월 2일에 드디어 딸 마틸다 모더존을 낳게 돼요. 그렇게 자기의 열망까지 다 버리면서 가진 아이인데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화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이 생겨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어쨌든 뭐 예술을 좀 포기하긴 해야 됐지만 그토록 원하던 딸을 낳았잖아요. 근데 채 3주를 가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출산 후 18일 만에 색전증이 발병해서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 안타깝다. 그죠, 이도저도 안타깝죠. 아니었네. 예술도 맞아요. 완전 하지도 못했고 아이도 완전 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삶 사이에서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파울라 모더존 베커의 죽음은 예술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유명하진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 너무 짧은 생을 살기도 했고 또 당시에는 여성 화가의 독립적인 활동 자체가 흔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주목을 못 받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료 예술가들과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만 비극적인 요절로 회자가 됐을 뿐이고 그녀의 작품이 막 세계로 알려지진 않았었어요. 딱 그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유행을 했던 것이 알려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함께 활동했던 동료 화가들 그리고 남편 오토 모더존이 그녀의 작품과 기록을 정리하고 특히 아까 시인이었던 릴케. 또 친구였던 릴케가 파울라의 죽음을 애도해요. 그래서 20세기 표현주의의 흐름과 또 페미니즘 미술사의 연구와 더불어서 오늘날에는 좀 짧지만 혁신적이었던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죠.